오늘 세법 마지막 시간이죠. 자, 교재를 203페이지 볼 차례죠. 203페이지, 요약집은 72페이지입니다. 오늘 시험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됩니다.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문제수가 많죠. 오늘만 잘하면은 한 6문제 정도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은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하지만 양도소득세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좀 어렵고, 왜 어려운지 압니까? 양도소득세가 중요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교재에 보면 제일 마지막 시간이었죠. 그러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시작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부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거의 차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없어져 버려요. 오늘도 안 나오고 결석하고. 그래, 교재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먹고 딱 출발을 했는데, 진행하다가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오고 못 오고 결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항상 양도소득세가 마지막에 끝나고 또 첫 진도죠. 자, 이번에는 그냥 오늘 마지막인데 그동안에도 어영부영 했으니까 그냥 결석하고 다음 주부터 첫 진도 할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게 했는데 시험 날짜가 돌아왔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뒤에가 항상 소홀히 된 거예요. 뒤쪽이. 그리고 항상 총론 취득세 이쪽에는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앞에가 좀 쉽게 느껴지고 뒤에가 좀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알았죠? 오늘 첫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오늘 전부 끝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 첫 번째가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의 종류 5가지입니다.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주식, 그 다음에 4번째로 기타 자산, 5번째 파생상품이죠. 여러가지 종류를 항상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이고, 그 다음에 2번째 단원이 지금 해야 될 양도의 개념이 양도의 개념. 양도소득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죠. 유상으로 이전을 한 경우. 무상은 양도 아닙니다. 무상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되게 되니까. 그래서 양도의 개념이 시험 문제에서 시험 볼 때마다 출제가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사례 중심으로 나와. 사례 중심으로. 그래서 문제만 많이 풀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론 정리는 제목 정도만 정리를 하고, 내용은 하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붙어 있는지를 잘 모른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 하지 말고 문제 풀고, 그리고 크게 과세 대상 5가지가 있다. 이것만 합니다. 내용 하면 안 돼. 하면 되는데 내용까지 하면 정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세 대상 종류하고 양도의 개념 사실상 유상양도만 하고 문제 풀고. 알았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지금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그래서 정리한 것은 9월달, 10월달에 해도 충분합니다. 9월달에 교재가 우리 9월달에 2주어지요. 2주 세법을. 그리고 10월달에 2주하고 총 4주 정도 남아 있는데 거의 교재로 하면 한 3번, 4번 정도 끝낼 시간이 있어. 횟수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부 저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정리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알았죠? 그래서 거의 문제로 해결이 됩니다. 문제 풀이하면. 그러니까 부지런히 문제를 복습해서 푸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14번 보면 양도의 개념 14번 나와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냐 아니냐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부동산을 교환했죠.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 또는 배우자가 나오면 아버지와 아들 배우자가 나오면 뭐입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는 양도로 볼 수 없다겠죠? 양도로 볼 수 없다. 그럼 양도를 안 보고 무엇으로 봅니까? 정의로 추정한다겠죠? 이 정도만 딱 하면 돼. 그래서 양도가 아니고 정의로 추정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겠죠?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양도로 보는 경우들이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경매, 항상 경매에 나오면 뭐가 따라 나옵니까? 공매 따라 나오고, 경매, 공매는 항상 붙어 다녀. 어디서든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래 경매, 공매, 파산 선고까지. 경매나 공매나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이죠. 그리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된 경우 여러분 끝나. 근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된 경우 소개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등기 자산을 교환입니다. 등기 자산을 서로 교환했다든가, 그리고 소득이나 상속받은 돈으로 또는 증여받은 돈으로 대가를 지급을 했다. 그리고 다른 재산을 처분했다. 이래 처분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들, 여기에 나와 있는 양도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는 저 종류를 다 기억을 하셔야 돼. 이런 경우에만 뭐가 된다? 유상 양도가 되고 나머지는 증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경매, 공매, 파산 선고로 처분, 그리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된 경우 3가지. 첫 번째로 등기 자산을 교환입니다. 교환. 그리고 소득으로 상속받은 돈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또는 다른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지급이 됐다. 이런 거.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부동산을 교환했죠. 어디에 해당됩니까? 등기자산 교환이에요. 거기가 등기자산 교환. 알았습니까? 그리고 2번에 부동산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 됐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담보지요. 담보. 담보는 양도 아닙니다. 2번이 양도가 아니고, 3번에 처남에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익이 양도죠. 그래서 채무 인수됐고, 4번에 부동산을 법인의 현물 출자했죠. 법인의 현물 출자는 양도입니다. 5번에 토지가 수용됐다. 수용도 보상받죠. 유상양도. 그래서 2번이 양도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양도죠. 그 다음에 15번에 보면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법원의 확정 판결의 신탁해지. 신탁해지는 양도 아닙니다. 신탁은 양도가 아니에요. 신탁, 개시, 해지 다 양도 아니다. 그리고 2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이혼 이자료, 이자료의 밑줄. 배우자에게 토지를 소유권 이전했다. 이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양도입니다. 이혼은 2가지 있다고 했죠. 이자료가 있고 또 뭐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양도 아닙니다. 이자료를 부동산 양도고. 3번에 공유 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밑줄. 지분 변경 없죠. 2개 이상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 지분의 지분 변경 없이 또 밑줄. 지분 변경 또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번, 3번을 분할했어도 지분의 변동이 없으면 양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4번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제치되겠다. 자기의 부동산이 경매되니까 자기가 경락을 받았다. 양도 아닙니다. 경매, 공매 다 양도 아니다. 5번 매매원인 무효죠. 매매원인 무효는 양도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2번이 양도 해당하지 않는 거죠. 양도에 해당한 거죠. 16번에 보면은 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양도소득세가 여기 보면 과세가 되냐 안 되냐까지 물어보면은 비과세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과세, 양비과세까지. 그래 과세 대상이고 양도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 대상이면 세금 없죠. 과세 대상이고 양도인데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과세가 된 것이고. 그렇죠? 비과세는 과세가 안 된 거니까. 1번에 보면은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신탁해지 또는 1번 기억이죠.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됐다겠죠.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로 충당 밑줄 충당. 충당까지는 양도가 아니다. 충당된 것을 다음에 팔면 뭐입니까? 양도입니다. 자, 니은에 보면
토지상환채권은 과세 대상이죠.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과세 대상 1번에서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디귿에 이혼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따라 재산 분할은 양도 아니다 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금 양도고,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고,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되겠죠. 양도. 주거용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 밑줄,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를 했다. 이것은 사업이죠. 그래서 신축 판매 사업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 사업이다. 그래서 주택 신축 판매 사업은 양도가 아니라 뭐입니까? 종합소득의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종합소득의 사업소득 전번 시간에 했죠. 주택 신축 판매 사업.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그다음 19번 한번 보시고, 또 과세 대상이다 틀린 것은 그랬죠. 1번에 매매 원인 무효는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정의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부담하는 전제로 정의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정의자 이전한 경우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밑줄, 부담부정이었죠. 채무 인수액이 뭐이다? 양도다. 그리고 3번 토지, 3번 잘 봅니다. 3번은 개정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최근에 개정된 겁니다. 올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밑줄,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밑줄 있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서로 교환을 했다. 이건 양도 아닙니다.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건요, 이와 같은 토지 했죠. 이 토지가 이와 같이 경계예요. A의 토지, B의 토지. 요 경계예요. 지적 경계. 그러면 이 토지가 이건 A 거고 이건 B 거죠. 그럼 이 경계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서로 불편하죠. 둘이 만나서 야, 이거 복잡하니까 서로 불합리하니까 이렇게 딱 나누자. 그러면 이 부분은 B 거였죠. B가 A에게 주고, 요놈은 B가 가져오고, 요놈은 B가 가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서로 이렇게 교환하자. 차액은 돈을 주고받고 하든 어쩌든 간에 이것이 뭐냐면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다. 알았죠? 그러고 요 면적이, 교환한 면적이 20% 이하가 돼야 돼. 면적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알았습니까? 한쪽이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비율을 20%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게 되니까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법에 따라 분할하여 교환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분할한 토지의 전체 면적이 전 면적의 100분의 20 밑줄, 100분의 20을 이해만 하면 돼. 면적이 크면 안 된다겠죠.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양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그런 법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환지 처분은 지목 지분이 변경 상관없죠. 환지 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감소 밑줄. 감소는 뭐입니까? 환지 받았는데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지 처분의 감소, 감환지입니다. 감환지는 돈을 받아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받아야 되죠.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양도다, 양도.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감환지는 양도. 증가 감소가 없으면 환지 처분은 양도 아닙니다. 그래서 4번. 5번에 보류지로 충당은 양도 아니다겠죠. 보류지로 충당. 그래서 하고 이런 정도. 몇 문제 풀으니까 거의 양도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죠. 그리고 계속 문제를 많이 풀어도 중복돼 이제. 그래서 문제를 빼고 온 것이 몇 문제만 갖고 반복해서 이렇게 보면 된다. 알았죠? 그 다음에 21번으로 갑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양도는 뭐입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죠.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 그랬을 때 부동산 가액을 정예로 추정한다. 애외. 그러면 정예로 추정하는데 정예가 아닌 것이죠. 양도지, 양도. 아까 했던 거. 1번 경매, 2번 파산 선고, 3번에 공매, 4번
대물변제로 원유 소유권 경로됐으나 본래 채무에 가름한 양도 이미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이건 해당 안 되죠. 5번에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재산 처분, 자기재산 처분자가 몇 번입니까? 제일 아래 나와 있죠. 자기재산 팔아갖고 받은 돈으로 아버지에게 돈을 줬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저기 종류 잘 봅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저 종류를 잘 기억하면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 22번에 보면, 자, 틀린 걸 찾아라. 마지막으로 1번 부인 갑이 남편 을에게, 배우자죠, 이혼시 이자료죠. 이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되겠죠. 재산 분할은 아니다. 그래서 과세된다. 맞죠? 2번에 갑과 을은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 분할했죠. 공동소유물 분할입니다. 갑이 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이전한 지분이 감소 밑줄, 지분이 변동됐죠. 그래서 감소되면 양도입니다.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가 된다. 지분의 변동이 없으면 뭐입니까? 양도 아니다겠죠. 3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 밑줄, 단순히 분할, 그래서 지분 변경 없이 그랬죠. 그리고 지분 변경 없이의 밑줄. 그리고 공유토지를 소유 단순히 재분할했죠. 재분할한 경우도 단순히 밑줄. 단순하다 이 말은 지분의 변동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지문 똑같은 거예요. 3번도 두 번 분할을 했어도 지분의 변동이 없으면 양도 아니다겠죠. 4번에 보게 되면은 갑소유 부동산이 직계 비속, 직계 존비속이죠. 을에게 공매로 이전된 경우 그만 있고,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죠. 그래서 공매니까 양도가 된다 이 말이. 알았습니까?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틀렸죠. 양도니까 뭐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래야 돼. 그래서 또 그 문제. 그 다음에 5번 법률 규정의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분이 변경 필요 없어. 환지처분은 가만지가 양도다. 알았죠?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맞죠? 증환지 가만지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이렇게 생각해. 증환지가 뭐입니까? 환지 받았는데 증가 있으면 돈 내야 되죠. 그러면 취득이 양도 아니라 취득입니다. 추가 취득. 가만지는 줄어들어서 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감소된 것도 돈 받고 판 것도 같다. 이해가지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증환지 가만지가 없으면 양도 무조건 아니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 증환지는 양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그걸 우리는 그러게 시험 문제 내면 우리를 무시한 것이다 이 말. 그럼 지분이 증가하면은 취득이죠. 근데 그걸 양도다 써가고 틀리고 그런 문제는 그런 정도는 나오지 않아. 알았죠? 그래서 가만지가 양도.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저기 이제 25번 한번 보시고, 25번 문제가 부담부 증여를 금액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어렵지 않아. 갑은 소유하고 있던 시가 5억 원의 토지를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니다겠죠. 을에게 증여를 했다. 증여. 을에게 증여한 토지에 대한 금융기관 차입금 3억. 그래 증여했는데 차입금 있죠. 그러니까 채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동차입금은 수중자가 인수 밑줄. 그럼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했죠. 증여. 뭐입니까? 부담부 증여다. 그래서 그러면은 부동산 가액이 얼마입니까? 5억. 5억인데 채무가 얼마? 3억. 그러니까 5억 중 3억은 양도지요. 2억은 증여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갑은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을은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됩니까? 양도자. 누가 양도자입니까? 갑이 을에게 줬죠. 그러니까 갑이 양도자 준 사람이고 을은 받은 사람이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네. 알았죠? 그래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을입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28번. 자, 거주자 갑이 2017년 아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다. 부담부 증여죠. 또 채무인수액은 양도, 초과액은 증여입니다. 피담부 채무를 인수에 밑줄하고. 그럼 양도죠.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28번 이 문제 갖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 돼. 그러면 문제 자료에서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이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죠. 자,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냐? 8천만 원 주고 샀다. 전체가, 알았습니까? 전체를 8천만 원에 취득을 했다.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필요 없습니다. 증여일 현재 평가액은 얼마다? 5억이다. 그래서 증여할 때 평가액이 얼마다? 5억이다. 5억에 증여를 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의 금융에서 차입금이 1억 원이다겠죠. 채권 최고액 나와 있죠. 채권 최고액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액으로 채권 최고액은 확정된 건 아니죠. 그래서 채권액으로. 그래서 1억이 채무가 1억이다. 1억. 그러죠? 그랬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평가액으로를 기준으로 한다 하겠죠. 여기까지. 그럼 뭔 말이냐면 지금 현재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8천만 원 주고 사서 전체가. 근데 전체 얼마입니까? 5억일 때 증여를 했다 이 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취득이고 양도죠. 그래서 증여 양도 시점. 그럼 5억은 8천만 원짜리가 5억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전체 5억이고 전체 8천만 원이고. 근데 5억 중 채무 인수액이 1억이죠. 5억 중에서 1억이 뭐입니까? 양도. 4억이 뭐이고? 증여. 증여 부분은 필요 없어. 증여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양도 부분만 찾아. 그러니까 전체 5억 중 1억 부분이 양도니까 부동산 가액 중. 그러면 5분의 1이죠. 5분의 4고. 그럼 증여가 5분의 4. 5억분의 4억. 그 다음에 1억이니까 5억 중 1억.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5분의 1이 뭐입니까? 여기도 5분의 1이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8천만 원도 얼마만? 5분의 1만 하면 돼. 취득가액만 물어보니까. 8천, 전체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8천. 8천 중에서 얼마? 비율로 5분의 1. 내가 크기를 잘못했는데 연놈이에요. 연놈. 양도가 얼마고? 1억이고. 그럼 취득이 얼마냐? 8천 중 5분의 1이죠. 5분의 1. 그러니까 8천에 5분의 1이면 얼마? 1600. 그래, 이런 문제 나와서 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계속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 뭐 말인지 알았죠?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숫자만 바꾸어져서 나온다. 그래서 하고 여기까지. 자, 3절에 양도 취득 시기 나와 있죠. 자, 213페이지 양도 취득 시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양도 취득 시기는 역시 지문정리만 하시면 돼. 문제만 많이 풀면. 다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여기 보면 양도 취득 시기가 취득세 취득 시기가 있고 양도소득세 양도 취득 시기가 있죠. 그래서 취득세 취득 시기 양도. 그리고 이미 앞에서 배웠던 취득세 취득 시기는 1번이 유상으로 취득할 때,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첫 번째가 사실상이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한 경우 취득세에서 이거 외워야 돼. 취득세 사실상 잔금지 취득한 경우 5가지죠. 과세 표준은 6가지였고 취득 시기는 5가지죠. 그래서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에 입증한 경우, 입증이 된 경우, 그 다음 5가지 해당이 안 되면 무엇으로 일하겠습니까? 계약상으로 한다. 계약상. 이때는 사실상이고 여기 해당 안 되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인지 알죠? 등기일이고. 그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하냐? 양도소득세는 1번이 대금 청산일이야. 대금 청산일.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 둘 중에 하나가 된다. 대금 청산일을 모르면 등기 접수일로. 등기가 빨라도 등기 접수일이죠. 그런 정도만 비교하고 문제 지문 정리하시고. 자, 29번 틀린 거 찾아라. 1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접수일 맞죠? 2번 증여의와에 취득하면 자 지문 정리. 증여를 받았다.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거기다가 옆에다가 취득세는 계약일이야. 계약일. 알았습니까? 그래서 취득세 증여를 받았다. 취득세는 계약일. 양도소득세는 증여를 받은 날 다릅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런 법에 따라 수용이 됐다. 수용되면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수용되면 보상받죠.
보상받은 날이 뭐입니까? 대금청산일이다. 알았습니까? 대금청산일.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일 틀려 무조건. 그래서 뭐 사업인정 고시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보상금 받은 날이죠. 대금청산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수용이 먼저 됐다. 수용 개시일이야. 알았습니까? 등기를 먼저 했다. 등기 접수일이고. 세 가지 중 빠른 날입니다. 세 가지를 다 암기 안 되더라도 수용금은 보상금 받은 날, 대금청산일 이렇게 읽으면 되죠.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 외울 수가 없고. 알았습니까? 지금 와서 뭐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감으로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용되고 그럼 언제, 수용은 언제 판 날이 언제냐? 보상금 받은 날. 수용되면 끝나. 수용, 내 부동산 수용되면 어쩝니까? 보상금 받은 날이 판 날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 접수일 맞죠? 상속은 언제나 상속은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이죠. 취득세, 양도소득세 다. 그래서 맞고. 뒤로 넘겨서 34번을 봅니다. 또 양도 취득 시기다. 틀린 것은 1번 완성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완성이 안 됐다, 확정 안 됐다. 이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아. 알았습니까?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야. 원래 아까 대금 청산이라고 했죠?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이 안 됐다. 그럼 언제로 해야 된다? 완성된 날로 한다고 했죠? 이런 이야기요. 대금 청산을 8월 5일 날 대금을 청산했고 그런데 건물이 완성이 안 됐어. 내가 취득한 부동산에 잔금을 치렀는데 완성이 안 됐다. 이날 8월 20일 날 완성이 됐다. 그럴 때는 대금 청산이 아니라 완성된 날이 취득일이다 이 말입니다. 2번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한다 그랬죠. 자, 2번에 환지처분은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림으로 연습을 합니다. 환지처분 알았습니까? 그림으로. 자, 환지처분 그림 그릴 줄 알죠? 환지를 받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죠. 저기 지역에 개발할 때 내가 또 환지를 받으려면 토지가 원래 지주여야 되고 그 지역이 옛날에 취득해서 놔뒀는데 그 지역이 개발돼서 환지처분, 환지를 받았다. 새로 받았죠? 그래서 옛날 토지 대신에 새로운 토지를 받았다. 그 토지를 팔았다. 양도일이고. 그러면 이날이 양도일이고 취득일은 양도원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로 봐야 되냐? 환지 전 토지 취득일로 봐야 된다. 옛날 토지 취득일. 보면 알았죠? 요놈은 새로 받은 토지는 요놈 대신에 받은 거죠. 그래갖고 팔았으니까 이날을 보면 안 돼. 이날이 뭔 날입니까? 환지 받은 날이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뭐라겠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겠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그리고 환지 받은 날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다만 정환지나 가만지 부분은 정환지는 새로 취득했죠. 이날 취득한 거고 가만지는 이날 양도한 거지요. 정환지 가만지 부분은 현재 시점으로 환지 받을 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권리 면제까지는 옛날 토지 대신에 그대로 받은 것이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다. 그림을 항상 생각하고 문제를 해야 기억하기가 쉬워. 알았죠? 환지.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장기할부 보고 장기할부는 셋 중 빠른 날이죠.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할부. 4번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늦게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날이 잔금 청산일에 맞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다 그 말은 사실상 잔금을 받은 날입니다. 다만 잔금을 소비대차 변경한 경우 소비대차로 변경일을 잔금 청산일로 한다. 4번은 대금 청산일에 대한 설명 맞죠? 5번은 법에 의한 시효취득 나와 있죠? 시효취득도 그림으로 연습을 하면 돼. 했을 때는 점유 개시인 날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 양도 시기가 두 개를 그림으로. 자, 민법에서 배운 대로 시효취득을 하려면 원래 토지가 있으면 점유 개시일이 있죠? 점유 개시일이 있고 20년간 점유하면 소유자는 이제 점유 시효취득을 했고 시효취득을 했다. 그래갖고 팔았다.
양도 1. 그러면 양도 1이고 취득일은 언제냐? 점유 개시일입니다. 그래서 양도 취득 시기가 그런 정도 보고 뒤로 넘겨서 37번 봅니다. 37번을 보면 취득세하고 양도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알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말로 물어보니까 37번 한번 보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납부해야 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취득 양도 시기다 그랬죠. 취득세는 언제고 양도소득세는 언제냐? 그럼 여기 보면 취득세는 이와 같이 갖고 연홈으로 결정하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이걸 갖고 결정을 하면 되죠. 그럼 취득세부터 보게 되니까 문제에서 개인 간에 부동산을 매매를 했죠. 개인 간이니까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아니야. 개인 간이니까 5가지 해당 안 되죠. 그러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언제입니까? 7월 10일이죠. 등기가 언제입니까? 등기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 된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일이죠.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이죠. 그러니까 7월 20일로 해야 된다 이 말. 알았습니까? 그래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본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자, 여기까지 해서 취득 양도 시기. 그 다음에 219페이지 가게 되니까 4절 비과세 양도소득 나와 있죠. 그래서 비과세는 비과세와 감면이 나오게 되는데 비과세 감면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감면까지 나오면 2문제가 나와. 2문제. 한 문제는 기본으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세 종류죠. 요약집은 몇 페이지가 있냐면 78페이지. 78페이지가 있으니까 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정리. 지금 와서 뭐 필기하고 그러게 하면 내년 시험 대비한 사람으로 본다. 알았죠? 그래서 요약집이 노트니까 거기 있으니까 앉아서 정리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 비과세 그러면 세 종류. 첫 번째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 농지의 교환 분합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끝. 비과세. 그 다음에 감면 나오죠. 감면. 감면의 종류는 아주 많은데 2가지 정도만 본다. 그래서 8년 이상 자격농지 있죠. 8년 이상 자격농지, 자격농지는 면제. 그리고 두 번째 농지의 대토. 농지의 대토입니다. 좀 이따 찾아줄 테니까 그냥 앉아서 정리를 하면 돼. 알았죠? 여기서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은 내용 없습니다. 파산 선고 받으면 비과세. 그리고 농지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교환 분합이고 대토, 자격농지 이걸 구분을 해야 돼. 교환 분합은 비과세고 대토는 비과세 아닙니다. 감면의 면제예요. 면제니까 100%. 그래서 비과세와 감면은 다르다. 그리고 8년 이상 자격농지는 비과세가 아니라 면제지요. 종류 확인을 하셔야 돼 먼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과세에서 파산 선고는 내용이 없고 농지 교환 분합에서 농지 교환 그러면 서로 바꿨다 이거 바꿨다. 그럴 때는 비과세 조건이 쌍방 차익이 있죠. 쌍방 차익. 교환하는 쌍방 차익이 가액의 큰 편으로 해야 돼. 가액의 큰 쪽. 교환 당사자 간에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을 계산해서 그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차익이 너무 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차익이 적어야 돼. 그래 적어야 된다. 같아도 되죠. 그래서 입구로가 들어가면 이하 이상. 그래서 쌍방 차익이 가능하면 좀 적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문제풀이만 하면 돼. 알았죠? 뭐 이론 정리 없이. 이론 정리는 이제 다 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문제풀이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교재 기본서도 하고 이렇게 했죠. 쭉 해왔는데 기본서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배웠는데 그걸 배우는 과정에서 볼 때는 알고 안 보면 잘 모르겠죠. 그것은 뭐냐면
반복 학습이 안 되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반복해서 정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그 세법으로 보면 전체 내용 중에서 80% 정도는 문제풀이로 끝나. 알았습니까? 한 무엇을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한 20%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이거 알죠? 1세대 1주택 주택이 하나고 갖고 있다 팔면은 뭐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은 비과세인지 알죠? 이제 그런 것들 대강 아니까 그걸 명확히 좀 하는 거예요. 구분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외워서 문제 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 저기에 나와 있는 219페이지 문제집 219페이지 38번 나와 있죠. 자, 농지의 교환 분합입니다. 농지의 교환 분합 비과세죠.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다음 비과세에 대한 틀린 것 찾아라 그랬죠. 1번에 비과세 대상 농지의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 쌍방 토지가액 밑줄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이죠. 4분의 1 밑줄, 큰 편에 4분의 1 밑줄 이하해야 된다. 이하 밑줄 맞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교환분합에서 딱 암기해야 될 부분은 이것뿐이 없어. 쌍방 차익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가 돼야 된다?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있고 2번에 보면은 비과세에 대해서 농지 그러면 농지를 교환분합 비과세는 농지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농지 다 알죠? 지금 현재 안 배워도 농지, 임야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 농지입니다. 거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농지란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밑줄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가 없다. 공부상에 뭐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경작 밑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농지다. 세법상 농지.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임야라고 하더라도 과수원으로 사용한다. 농지입니다.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임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팔아서 양도소득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그걸 과수원으로 해갖고 할 수 있으면 유실수를 심어서 과수원으로 사용하면 하다가 8년 이상 하다가 팔면은 면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법상 농지니까. 알았죠? 그래서 세법상 농지 범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임야에다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구나. 그러다가 실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임야를 그렇게 농지로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농지로 바꾸어져 버려 그냥. 알았습니까? 특별조치법이 중간중간에 있죠. 그때 현황대로 해갖고 그러면 임야가 농지로 바꿔져.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졸업하고 할 일이고 그래 우선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갖고 팔고 막 분양권 사갖고 이제 앞으로 그런 것 하면 안 돼. 분양권 사갖고 팔면은 돈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돈 안 남아. 남기는 남아. 조금 남아. 조금. 자, 분양권 팔아가고 4천만 원 권리금 받고 팔았다. 세금을 얼마 내야 되냐? 55% 내야 돼. 4천만 원에 해갖고 기본공제 250만 원 빼고 55%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 2천만 원 정도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4천만 원 권리금이 아니라 2천만 원뿐이 안 된 것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놀고 있는 것보다 나아 2천만 원 버니까. 근데 옛날처럼 돈 남지 않습니다. 지금 분양권 옛날에 사갖고 막 다운계약 쓰죠. 5천만 원 권리금 받고 1,000만 원 받은 것 1,000만 원도 많이 쓰더만 500만 원도 많이 쓴 것이고 한 300만 원 받았다고 해갖고 250만 원 기본공제 빼고 5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봐. 그렇게 낸 사람 지금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받을 준비들 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까지 문제가 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투명해져 갖고 지금 세금 징수하려고 그러죠. 더 강화된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할 수 있는데 세금을 투명하게 내야 된다. 안 내면 세무조사 받고 얘가 다 찾아냅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 임야를 그렇게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가 되거나 이렇게 알면 돼.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가 아니죠. 지금 그런 지역에 농지가 있다. 그럼 세법상 이것도 농지야. 알았습니까? 근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5년이 지난 농지에 한한다 그랬죠. 거기 5년 편입된 날로부터 5년 지난 거기다 밑줄 했습니까?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고 5년이 지나면 농지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야. 3년 이내. 3년 이내까지는 뭐가 된다? 농지가 된다. 자, 이해를 합니다. 시험 문제 거기까지는 잘 나오지 않아. 그냥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 사실상 농지면 농지인데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고 편입된 날부터 몇 년까지는 3년 내까지는 무엇으로 봐준다? 농지로 인정한다. 이렇게 알면 돼. 3년까지. 3년 지나면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게 하시고. 그래서 일단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됐다 그러면 3년까지는 농지로 인정을 해줘. 3년이 지난 것은 농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틀렸죠. 3번이 5년이 틀려. 5년이 지난이 틀려. 3년 내까지 농지가 됩니다. 3년 내 기간까지 농지에 한한다. 이렇게 돼야 맞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4번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지 교환 분합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농지 교환이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항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나 못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강제예요. 강제. 항상 법에 의한 경우도 강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비과세를 해준다. 그리고 5번 보니까 경작상 필요의와의 밑줄. 그러면 그 4번하고 비교하면 돼. 국가 지방자 시행하는 사업하고 자기가 경작상 필요의 선거도 그 차이가 뭐입니까? 경작상 필요한 것은 법에 의한 경우 국가는 아니죠. 이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3년 이내 경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환했으면 최소한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5번. 그래서 3년 이내 경작. 그래서 3년 교환해 갖고 3년 이내 경작해야 될 것은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3년 이상 경작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 39번. 거기에 보면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A농지 10억과 을소유 B농지 Y원과 교환을 했다. 비과세 되는 것은 그랬죠. 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다겠죠. 어디가 큽니까?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A가 크다. 그리고 새로 취득한 B농지는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문제도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응용해서 나왔는데 다시 또 나온다고 봐야 돼. 여기에 보게 되면은 A의 농지, B의 농지. 자, A의 농지가 얼마입니까? 10억이고 B의 농지가 Y원이고 B가 숫자로 안 알려주고 Y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B가 얼마인지 모르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A가 크다고 알려줬죠. 이걸 안 알려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A가 큰지는 아는데 B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차액은 숫자로 얼마인지는 알 수 없죠. 식으로 써보면 10억에서 큰 놈에서 마이너스 적은 놈 빼야 되죠. Y를 빼야 돼. 그러니까 10억 마이너스 Y원이 쌍방 차액이 된다. 이해 갑니까? 쌍방 차액이야. 그래, 쌍방 차액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쌍방 차액이 가액의 큰 편, 큰 쪽을 알려줬죠. 큰 쪽은 10억이에요. 10억. 10억의 4분의 1. 그럼 얼마입니까? 2억 5천이죠. 2억 5천이고, 그러면 이하가 돼야 돼. 이하가.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조건이 된다. 알았죠? 그럼 1번을 보면 2억은 10억 마이너스 Y원. 10억 마이너스 Y원이 더 크지요? 얼마보다 크다? 2억보다 크다. 2억보다 커도 되죠? 요놈이 2억보다 커도 돼. 얼마 이하면 되니까 2억 5천 이하만 되면 되니까 2억보다 커도 돼. 그리고 또 2억 5천 이하가 돼야 된다. 2억 5천 이하고 맞죠? 그러니까 2억 원보다 크더라도 되고 2억 5천 이하니까 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조건이 된다 이 말이야. 1번. 그러면 1번이 이해가 안 가면 2번 보면 돼.
10억 마이너스 Y원 2억 5천보다 커야 된다? 틀렸죠? 그러면 안 돼. 3번은 더 안 되고 4번도 더 안 되고 5번도 더 안 되고. 그럼 비과세 요건이 된 것이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자, 40번 보시고, 다음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비과세 감면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밑줄, 3년이 지난 밑줄. 3년이 지나면 농지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아까하고 똑같아. 전부 다 3년까지는 무엇으로 봐준다? 농지로 봐준다겠죠. 그래서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감면 농지가 아니다. 제외. 맞죠? 그래서 3년. 이번에 농지의 대토시 감면되는 경우 급여액 총급여 사업소득 2 3,700만원 이상 밑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 계산 시 제외된다 그랬죠. 자, 그거 알아둡니다. 3,700만원 이상이야. 직장에 다닌 사람은 급여 총액이 3,700만원 연간, 연봉 3,700만원 이상. 그리고 사업한 사람은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 가로에 보게 되면은 가로 농업, 축산업, 임업 필요 없고 비과세 농가소득 및 거기도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거기다 밑줄. 부동산 임대소득은 3,700만원 이상 돼도 해당이 안 된다. 알았습니까?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하고 직장 다닌 사람이나 부동산 임대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한 사람은 연간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되면 이 사람은 농지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은 8년 이상 자경이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만 빼죠. 아닌 기간에서 경작을 해야 해당된다. 알았죠? 그래서 2번 보시고 맞습니다. 3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 교환 분합 농지라도 미등기 상태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에서 미등기 양도면 비과세 감면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미등기 양도를 하면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한 번 더 봐야 돼. 요약집에서 보면 요약집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 들어봤죠?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 93페이지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 93페이지 찾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어디서든 적용되니까 거기 2번 미등기 양도 제외 그랬죠? 8가지 잘 기억을 해야 돼. 1번에 장기할부, 2번에 법률 법원 결정에 등기가 불가능, 3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 교환 분할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4번에 감면 대상 8년 이상 작용 농지 농지의 대토 이것들은 미등기 양도를 해도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를 해준다. 또 추가 아래 5번 1세대 1주택 건초과가를 받지야 등기가 불가능. 6번 상속에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이 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7번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으면 개발사업이 종료 안 되면 등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8번 건설업자가 토지 구획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를 했다. 공고 전이니까 등기할 수 없죠.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7번 8번은 시기적으로 등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8가지를 잘 봐야 돼. 양도소득세에서 여기가 미등기 양도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를 해준다. 다시 문제 40번에 3번 40번의 지문 3번 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농지 교환 농지라도 미등기 상태라면 비과세가 없다. 틀렸죠? 미등기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미등기 양도가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 교환 분합은 비과세인데 미등기 양도 했다 그러면 비과세 제외지만 농지 교환 분합은 미등기 양도를 했더라도 미등기 제외니까 미등기 양도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과세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보면은 비과세 감면 농지 소유자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밑줄 또는 연접한 시군구 밑줄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밑줄 셋 중에 하나면 거주 요건으로 인정을 해준다. 30km 암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농지의 경작은 첫째 거주하면서 경작을 해야 돼. 거주하면서. 그럼 뭐 어디에 거주해야 되냐? 첫 번째로 농지가 있는 시군구 안에 거주하든가, 두 번째로 연접은 옆에 있는 시군구에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어도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도 된다. 알았죠? 그래서 그건 농지에서 경작의 요건이니까 잘 봐야 돼. 경작은 첫째 거주 요건이 안 되면 경작할 수가 없어. 경작으로 인정 안 됩니다. 거주 요건. 그래서 맞고 5번에 보면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한 농지는 새로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법에 의해서 협의 매수 수용이 된 경우 그런 경우는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5번은 뭐냐면 아까 경작상 필요에 의하면 몇 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 3년 이상 경작해야 된다겠죠. 그랬는데 2년 경작했는데 수용돼 버렸어 법으로. 그럼 어쩔 수 없죠. 이런 경우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봐주겠다. 수용해놓고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41번 보면 농지의 대토 나와 있죠. 농지의 대토. 요약집은 84페이지 봅니다. 농지의 대토. 자, 농지의 감면에서 시험 문제는 나오면은 두 가지 정도뿐이 안 나와. 8년 이상 작용농지, 농지의 대토.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교환분합 비과세 농지에서 감면 두 개하고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 우리 교재에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지의 대토. 농지의 대토는 네 가지를 알아야 돼. 네 가지. 항상 네 가지. 대토가 뭔지는 알죠? 농지의 대토. 알죠? 모른다고 하면 안 돼, 대토를. 현재 농지를 팔고 대토 다른 농지로 산다. 알았습니까? 교환은 서로 바꾼다. 교환 분합이고. 분합은 나누고 합은 거죠. 주로 교환 문제니까. 그리고 농지의 대토. 현재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다. 그러면 첫째, 원래 농지가 있어야 되죠? 종전 농지. 종전 농지를 팔고 새로 사야 된다. 그래서 새로 취득한 농지. 그러면 종전 농지를 팔고 새로 농지를 사야 되는데 종전 농지는 4년 이상 작용을 해야 돼. 최소한. 알았죠? 종전 농지는 원래 있던 농지가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경작했어야 된다. 4년 이상을 경작해야 돼. 새로 취득한 농지는 종전 농지 플러스 새로 취득한 농지 두 개를 합해서 8년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 두 개 합해서 8년 이상. 알았죠? 8년 이상 작용이 돼야 된다. 종전 농지 경작기간이 많으면 새로 취득한 농지 경작기간이 적어도 되고 그러게. 두 개 합해서 좌우지간 몇 년은 돼야 된다. 8년 이상은 돼야 된다. 됐죠? 그러면은 종전 농지 팔고 새로운 농지를 사고, 그래서 팔고 사고 또는 사고 팔고 해도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먼저 팔고 새로 사도 되고 먼저 사놓고 나중에 팔아도 돼. 몇 년 내로 해야 되냐? 1년 내로 해야 돼. 수용되면 이건 2년 내로 해도 된다. 뭔 말인지 이해를만 합니다. 그러니까 팔았으면 몇 년 안에 사야 된다. 1년 내로 사야 된다. 샀으면 1년 내로 팔아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 그러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를 사야 되냐? 그러면 농지는 면적으로 종전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거나 또는 가액으로 2분의 1 이상을 사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된다. 알았죠? 3분의 2, 2분의 1. 그러니까 면적오고 가액오고.
농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농지는 면적이 중요합니까? 가액이 중요합니까? 농지는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 투기꾼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투기꾼은 면적이 중요하다, 가액이 중요하다? 가액이 중요해요. 근데 공부할 때 투기를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투자나 투기 그러면 안 되고, 공부할 때는 농지는 이론적으로 면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가액은 가액보다 면적이 중요해요. 면적이 더 높아. 그러니까 종전농지 1000평을 팔았으면 그놈이 얼마 이상을 사야 된다? 3분의 2 이상을 사야 된다. 가액으로는 양도가액에 5억 주고 팔았다. 2억 5천 이상만 사면 된다. 둘 중에 하나면 되지요. 그래서 문제 보시고 41번 1번 4년 이상 종전농지 소지 거주하면서, 종전농지죠? 4년 이상 맞죠? 경작한자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 틀렸죠?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4년 이상도 아닙니다. 4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지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된다. 4년 이상도 잘못된 거예요. 항상 새로 취득한 농지는 종전농지 플러스 새로 취득한 농지 플러스 2개 더한 것이 몇 년 이상이 된다? 8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4년 이상 종전농지 소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맞죠?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4년 이상, 거기도 4년 이상이라고 하면 안 돼. 알았습니까? 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쓰지 말고 4년 이상 밑줄, 그리고 X하고 종전 농지 플러스 새로 취득한 농지 몇 년 이상, 8년 이상 그렇게 알아둡니다. 산술적으로는 맞아. 종전 농지가 몇 년 이상이니까 4년 이상이니까 여기도 몇 년 이상만 하면 됩니까? 4년 이상이면 8년 이상이 되죠. 근데 법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야. 두 개 합해서 몇 년 이상이 돼야 된다. 8년 이상이 돼야 된다 합니다. 거기는 응용해서 써놨는데 그러게 하면 안 돼. 4번, 2번은 맞는 것으로 봐주고 그러게 알고 있고, 3번에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으로는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4번에 가액은 얼마? 2분의 1 이상. 5번 농지 대토만 밑줄, 대토만 있는 경우 감면의 한도는 5년간 1억 한도입니다. 대토만 있었다 그러면 5년 동안 1억 한도 내에서만 감면을 해준다. 한도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숫자가 별로 중요치 않아. 알았습니까? 숫자가 중요치 않고 8년 이상 자격농지는 면제되겠죠. 면제는 100%예요. 100%. 여기다 면제 100%지요. 그럼 세금이 없다 이런 뜻이야. 계산해 갖고 면제해 주니까. 근데 한도 있다 없다? 한도 있다. 그래서 세금이 많으면 어째야 된다? 한도 초과하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 한도까지는 내올 필요가 없어. 알았습니까? 그래서 한도 있다 이러기만 알면, 그래서 8년 이상 자격농지는 면제니까 세금 없다 돌아가시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비과세는 어쩝니까? 무조건 없는 거예요. 감면을 해주되 세금이 많으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5번 맞고, 그 다음에 42번 8년 이상 자격농지까지 봅니다. 8년 이상 자격농지는 문제만 풀면 돼. 틀린 거 찾아라. 1번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여야 된다. 양도일 현재의 밑줄 뭔 말입니까? 양도일 현재, 오늘 양도했다. 오늘 현재 농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봅니다. 여러분들이 8년 이상 자격농지 면제는 이렇게 하시면 돼. 취득해 갖고 팔았다. 그러면 옛날에 사갖고 지금 팔았는데 보유 기간 동안에 아무 때나 몇 년 이상만 하면 돼. 8년 이상 자격만 하면 돼. 경작하다가 피곤하니까 쉬었다가, 경작하다가 쉬었다가, 또 경작하다가 쉬었다가 또 경작했다. 요놈을 해본 것이 몇 년 이상만 되면, 8년 이상만 되면, 양도일 현재 오늘 팔았다. 오늘 경작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오늘 경작 안 해도 돼. 알았습니까? 그동안에 몇 년 이상만 하면 돼. 8년 이상. 그러고 양도일 현재는, 근데 중요한 것이 양도할 때 경작은 안 해도 되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해야 돼. 오늘 농지해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과거에 경작 8년 이상 충분히 경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무엇으로 쓰고 있냐? 나대지로 해갖고 그냥 컨테이너 놓고 막 해갖고 농지가 아니라 사업용으로 그냥 사용하거나 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건 감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양도일 현재 뭐 해야 된다? 농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1번이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에 보면은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는 경작 안 해도 된다겠죠? 양도일 현재는 안 해도 돼. 다만 뭐 해야 된다? 농지해야 된다. 3번의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고 양도일 현재 작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양도일 현재 안 해도 돼. 그동안에 8년 이상만. 요 사이에 주의해야 할 것이 뭐 있냐면 아까 자기가 그동안에 경작을 했는데 소득이 얼마 넘으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경작기간에서 빼봅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은 경작 안 된 거예요. 그거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4번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입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다. 상속인이 1년 이상 작용 밑줄 1년 이상 경작을 했으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 합산입니다. 여기다 포함 플러스 8년 이상 작용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1년 이상 경작을 한 경우 1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 상속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상속 개시일이죠. 상속 개시일은 무조건 상속받은 겁니다. 무조건 자동 상속이니까. 그래갖고 1년 이상 작용을 했다. 1년 이상 작용을 안 했다. 1년 이상 경작했으면 비상속인 경작기간 플러스 상속인은 무조건 더해줘. 근데 1년 이상 경작을 안 했다 그러면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3년 이내 양도를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상속인 플러스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주고 근데 3년 이내가 아니라 3년 이후가 되면 이제 상속인의 경작기간만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좀 연습하면 돼. 돌아가시고 상속받았다. 1년 이상 경작을 했으면 무조건 합산. 1년 이상 경작을 안 했으면 3년 이내 팔았으면 합산. 3년 지나면 합산 없습니다. 농지를 팔 때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보통 지금 농사 짓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죠. 그런 걸 갖다가 그러고 모르고 있다가 팔라가니까 한 4년 돼서 팔았다. 그러면 감면 없어. 3년 못 됐으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8년 넘으면 합산해 주지요. 그럼 감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4번이죠. 맞고 5번에 보면은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사실이 없는 경우 나와 있죠. 경작을 안 했다. 1년 이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속일로부터 몇 년 이내 양도하면 2년이 아니라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상속인을 인정한다겠죠. 다만 상속 후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이내 법에 의해서 수용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합산해준다 이 말입니다. 항상 뭐 보유해야 되는데 수용되었다. 경작이 안 돼 수용됐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봐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됐죠. 그래서 8년 이상 작용농지도 그 한 문제만 풀어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문제에서 여기다 추가하면 한도 있다겠죠. 한도가 있다. 그래서 하고 뒤로 넘겨서 47번으로 갑니다.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